중세시대 유럽과 근동의 풍경은 바위처럼 견고한 성벽을 가진 성곽, 요새, 도시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단순히 귀족들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자 행정의 중심지이며 전쟁 시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한 거점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 가파른 해자, 도개교, 그리고 방어할 준비가 된 수비대가 모두 성을 견고한 가본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격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요새에 침입했는지, 수비대가 어떻게 방어했는지, 그리고 양측에서 어떤 공학적 기적과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의 언덕 꼭대기에서 태어나 타르 냄새, 불 연기, 금속의 쨍그랑거리는 소리에 몸을 맡겨 보겠습니다. 기사들과 단순한 보병들을 지켜보고 무거운 공성 기계를 움직이며 지하 터널을 파는 삽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곧 공성전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 심리학, 그리고 보급의 문제였던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성곽들이 중세 풍경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반란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요새화된 거점은 이미 9세기에 생겨났습니다. 당시 북프랑스와 브리튼 주민들은 바이킹과 노르만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 언덕인 모트 위의 목조 탑이었으며 울타리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물들은 영주와 그의 신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했지만 곧 석조 요새탑인 돈존 또는 베르크프리트로 발전했습니다. 10세기부터 목재는 거대한 정사각형 또는 원형 석조 탑으로 대체되었으며 유리 없는 창문과 편안함보다는 생존에 중점을 둔 내부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점차 여러 겹의 성벽과 해자를 가진 소위 집중형 성곽으로 확장되어 그러한 성을 정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성벽은 방어 장벽일 뿐만 아니라 영웅적 행위와 절망적인 전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설명에서는 성들이 어떻게 건설되었고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수비대의 삶을 엿보고 적에게 포위된 성의 수비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곧 공격군 지휘관들이 직면한 보급과 조직상의 도전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공성기계용 목재의 조달부터 수십만 개의 화살 구매까지 말입니다. 이어서 투석기, 트레뷰쉐, 파성추, 그리고 정교한 탑들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단순한 포위와 기하 전술부터 사다리와 지하 터널을 이용한 위험한 출격까지의 공격 전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적 속임수와 선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포위된 성들이 적군뿐만 아니라 질병과 기에 의해서도 위협받았고 깨끗한 물을 둘러싼 싸움이 얼마나 음험할 수 있었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기와 대포가 등장하자마자 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 초기 말에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바이킹의 공격이 잦아들자 성들은 풍경의 견고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건설은 방어의 필요성, 도로 통제, 그리고 위신의 과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새화된 건축물들은 교역로, 여울, 교차로를 보호해야 하는 곳이나
영지의 경계가 만나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후기에는 성들이 2개 이상의 성벽, 해자, 그리고 망루를 가진 집중형 시스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층들은 공격자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나아가 하나씩 벽을 뚫고 때로는 자신들의 시체를 해치고 나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최초의 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고학적 발견과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9세기에는 모트, 꼭대기에 목조 탑이 있고 주변 울타리가 있는 인공 또는 자연 언덕이었습니다. 모트 주변에는 베일이라고 불리는 외부 요새가 펼쳐져 있었는데 여기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살았으며 위험할 때는 성벽 뒤로 피했습니다. 그러한 성은 영주에게 주변에 대한 우위를 제공했지만 화재와 시간에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천년 이후부터는 두꺼운 벽과 비좁은 방들을 가진 석조 베르크프리트 탑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편안함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유리 없는 창문과 두꺼운 벽은 궁전보다는 벙커를 연상시켰습니다. 요새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는 도개교로 보호되었으며 포털은 여러 개의 목재 문과 철격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수비대는 소위 성벽 순찰로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좁은 총알을 통해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는 13세기에 이중 및 다중 원형 성곽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세 군사 건축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원형 탑들을 가진 외벽은 1차 방어선 역할을 했고 그 순찰로는 사수들이 공격자들에게 화살, 돌 또는 뜨거운 물을 퍼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내벽은 더 높았고 외벽이 뚫렸을 경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성벽 사이에는 소위 파르칸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증원군이 집결하거나 임시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밤에는 경비대가 끊임없이 성벽을 순찰하며 지평선을 감시하고 움직임의 징후를 들었습니다. 모든 작은 창, 총안 또는 마시쿨리, 순찰로 바닥에 구멍으로 끓는 액체를 붓는 곳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은 특별한 방어 요소들을 제공했습니다. 지중해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해자가 항상 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위를 파낸 깊은 해자였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평탄한 지형 때문에 넓은 수로가 파였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성들이 바위 돌출부에 세워졌고 접근은 유일한 가파른 길로만 가능했습니다. 대규모 석조 요새 외에도 교역로를 보호하는 소규모 목조 경비탑들도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소위 보루인에 진흙과 나무로 된 성벽가 나타났는데 이는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지만 화재로 쉽게 뚫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성 전술이 요새 유형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의 거주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 수비대를 구성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 방어에서는 두 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사들과 보병들. 기사들은 귀족의 구성원이었고 기사 자기로의 길은 다년간의 훈련, 충성 맹세, 그리고 명예와 용맹의 이상에 따른 삶을 포함했습니다. 전투에서 그들은 말을 타고 값비싼 갑옷을 입었는데 이는 종종 일반 농민의 100년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기사의 장비에는 검, 창, 투구, 그리고 문장으로 장식된 방패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보병들은 도보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창, 활 또는 석궁,
그리고 그들의 생활 전망은 훨씬 불확실했습니다. 성주는 이 두 그룹을 모두 주변에서 모집했습니다. 기사들은 지방 연대기에 따르면 보통 연간 40일의 복무를 그에게 빚지고 있었습니다. 성방어에는 귀족과 용병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성직자들이 성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물자 소비를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성벽 수리, 탄약 운반 또는 부상자 치료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성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축소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경제구역 역할을 하는 외부 베일리는 상품이 실린 수레와 곡물과 가축으로 가득 찬 헛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공용홀인 큰 할례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수면, 그리고 장로회의. 거주 공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고 긴 밤 동안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수비대는 종종 편안한 수면을 위한 보잘것없는 장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치, 테이블, 그리고 지피 깔린 침대. 적이 접근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성지휘관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투석기를 준비하고 화살 저장고를 보충하라. 여성과 아이들은 물통을 저수조로 옮겼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보급품이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위 기록에 따르면 물은 종종 성 내부의 저수지에 저장되었지만 오랜 기다림 후에는 고여서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성들은 깊은 우물이나 성벽 밖의 샘으로 이어지는 비밀 터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들은 강이나 해안 근처에 건설되어 수비대가 물길로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비대의 방어 전술은 성벽 뒤에서 기다리는 것 이상을 포함했습니다. 도개교에서 화살이 발사되었고 머더홀에서 끓는 액체, 뜨거운 모래 또는 석회가 부어졌습니다. 성벽 순찰로에서 궁수들은 넓은 시야를 제공하지만 외부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좁은 총알을 통해 쏘았습니다. 수비대는 출격, 소티익을 감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 기병그룹이 측면문에서 나가 공격자들을 옆에서 기습했습니다. 수비대는 또한 자체 공성 기계들을 보유했습니다. 소형, 발리스타, 망고넬, 그리고 적의 탑과 바리케이드를 겨냥하는 트레뷰쉐. 일부 성에서는 주탑의 각 모서리에 스프링갈드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일스의 체프스토에서 그랬습니다. 군사적 조치 외에도 수비대는 심리적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한 이야기는 거의 빈 곡물 창고를 가진 성의 포위에 대해 말합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 수비대는 돼지 몸통을 마지막 곡물 저장품으로 채우고 성벽 너머로 던졌습니다. 떨어질 때 자루가 찢어지고 적들은 성에서 곡물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수비대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을 확신시켰고 따라서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다른 때는 수비대가 성벽의 한 지점에서 공황 상태를 가장하여 공격자들을 유인하고 그들이 그곳으로 집결하는 동안 기사들이 반대편 끝의 비밀문으로 나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비대가 어떻게 힘뿐만 아니라 지혜로 적을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포위된 성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영웅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이 포위되자마자 보급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의 부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기아와 질병이 빠르게 환자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남방용 나무의 부족은 방들이 습하고 추웠음을 의미했고, 이는 폐렴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자들이 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우물을 독살했을 때 브램프턴 브라이언성 포위에서처럼 공격자들이 물을 독살했지만 브릴리아나 부인과 수비대가 여전히 45일을 버텨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수비대는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자와 굶주린 사람들은 종종 성에서 쫓겨나 식량 소비를 줄였지만 공격자들은 종종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하고 중간 공간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로 기아, 질병, 그리고 사기 붕괴가 종종 항복의 진정한 원인이었습니다. 요새의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곧 성포위가 단순히 무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적절한 계획에 관한 것임을 밝혀낼 것입니다. 공격군 지휘관은 군대, 식량 보급품, 기계 건설용 목재, 무기, 탄약,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높은 비용은 포위가 최후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군들은 야전이나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공격자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즉시 큰 손실을 입었다면 종종 철수해야 했습니다. 성을 정복했더라도 줄어든 수비대는 보복에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성들이 풍경에 눈에 띄는 부분이 되자 포위전이 군사 분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은 유능한 궁수, 대장장이, 목수, 그리고 특히 터널을 파는 사페르, 지하 굴착자들을 어디서 얻을지 미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왕은 어떤 귀족 가문들이 그에게 기사 복무를 빚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공할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력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도 필요했습니다. 공성탑 건설용 목재, 모종철, 밧줄, 못, 식량, 음료, 가축, 그리고 향신료. 1224년 베드포드 성포위에 관한 문서에는 왕실관청이 수천 개의 석궁 화살, 도구, 방어용 방패, 그리고 천막을 주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주교도 수비대를 심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파문을 보냈습니다. 포위를 위한 탄약 생산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영국 왕실 정부는 이미 13세기 초 석궁 화살 생산과 석궁용 화살인 쿼럴 구매를 위한 작업장을 설립했습니다. 1211년에는 거의 20만 개의 화살에 대한 4번의 주문이 발행되었습니다. 1224년 베드포드 포위 시에는 추가 생산이 주문되었습니다. 런던에서 대장장이들이 밤낮으로 일하여 8빌 안에 3,000개의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6월 말까지 보안관은 추가로 3,000개의 화살을 보내야 했고, 곧이어 관리들은 노샘프턴, 옥스포드, 런던에서 4,000개, 6,000개, 1만 개의 화살을 요청했습니다. 1282년부터 1284년까지 에드워드 1세의 웨일스 원정 중에는 56만 4천 개 이상의 화살이 군대에 공급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바크라흐는 1272년부터 1307년 사이에 정부가 수백만 개의 화살을 구매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포위의 보급상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기사들과 용병들은 또한 제한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기사의 복무는 연간 4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종종 긴 원정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빠르게 행동하거나 기사들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실제로도 명백했습니다. 포위된 성의 수비대들은 40일을 버티면 기사들의 이탈로 인해 공격자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협상 시 이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증원군을 얻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때는 성지휘관을 매수하거나 인지를 교수형에 처해 위협했습니다. 포위에는 기사도의 명예와 기사도, 정신의 규칙들도 수반되었습니다. 백기를 든 사신들이 항복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수비대에게 일주일이나 40일의 숙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위가 연장될 수 있었는데, 이는 양측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종종 소위 초토화 전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이 보급품을 보충할 수 없도록 주변의 들판과 마을을 태우는 것, 성이 저항하기로 결정했다면 복잡한 보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영 건설, 참호 굴착, 수비대의 출격으로부터 자체 보호 확보, 그리고 공성기계의 기초 역할을 할 목조 구조물 건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적 부대가 포위를 뚫으려 할 위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중세 포위의 핵심인 공성기계들을 밝혀내겠습니다. 작은 자동차 무게의 돌을 던질 수 있는 목조 괴물들이 견고한 성벽과 수비대의 사기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고대의 유산, 로마의 발리스타와 투석기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비잔틴과 아랍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유형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들의 구조가 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석기, 종종 망고넬로 지칭됨는 꼬인 밧줄이나 힘줄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틀림 힘은 투석기의 팔이 투사기와 함께 뒤로 당겨졌다가 빠르게 앞으로 발사될 때 방출되었습니다. 받침대의 돌이나 가연성 혼합물이 든 항아리가 놓여졌습니다. 발사 후 발사체가 홀을 그리며 나라가 성벽에 떨어졌습니다. 유명한 트레뷰셰와 달리 망고넬은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더 빠르게 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야생 당나귀처럼 발로 차는 망고넬의 전신인 오나게르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계자인 중세 망고넬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석조물을 뚫거나 수비대를 돌소나기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투석기는 또한 질병을 퍼뜨리고 수비대를 위협하기 위해 죽은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를 던지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수비대는 같은 방식으로 발사체를 돌려보내고 적의 사신들을 되보낼 수 있었습니다. 발리스타는 직선 궤도로 나무 화살이나 철 화살을 발사하는 거대한 석궁이었습니다. 덕분에 목조 구조물을 파괴하고 개별 병사들을 죽이는데 탁월했습니다. 일부 발리스타는 60kg의 발사체를 400m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직 판자를 가진 거대한 석궁을 연상시키는 스프링갈드라고 불리는 발리스타의 변형은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방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웨일스의 체프스토 성에서는 탑의 모서리에 4개의 스프링갈드가 서서 성에 대한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상대적으로 컴팩트했고 성벽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의 결합이 그들을 가치 있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파성추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공성도구일 것입니다. 금속 첨단이나 머리로 끝나는 거대한 통나무로 밧줄에 매달려 흔들리며 문이나 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공격자들은 펜트하우스나 고양이라고 불리는 목조 피난처 아래 숨었는데
이는 화재와 돌에 견디기 위해 젖은 가죽이나 철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파성추는 목조문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석조벽에 대해서는 주로 구조가 가장 약한 모서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수비대는 갈고리와 사슬로 파성추를 무력화하려 했고 이를 뒤집거나 들보를 떨어뜨렸습니다. 때로는 파성추가 더 큰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매달린 통나무가 있는 목조 탑, 공격자들이 이를 성벽에 밀어붙이고 진자처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고양이나 거북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파성추, 굴착, 그리고 한 번의 병사들의 보호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파괴적인 공성기계는 트레뷰쉐였습니다. 비틀림 투석기와 달리 중력, 평형추를 이용했습니다. 긴 팔의 한쪽 끝에는 돌, 모래 또는 납으로 채워진 무거운 상자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끝에는 발사체용 가죽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조작원들은 팔의 긴 끝을 당기고 돌을 넣은 다음 메커니즘을 해제했습니다. 평형추가 아래로 떨어지고 다른 끝이 돌을 멀리 발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트레뷰쉐의 기원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를 인력으로 구동되는 중국의 페리에에 귀속시키고 다른 자료들은 평형추, 메커니즘이 유럽의 발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레뷰쉐라는 단어는 12세기 연대기에서 처음 나타나며 프랑스어 트라부케르, 뒤집다에서 파생됩니다. 트레뷰쉐의 성능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들은 50kg에서 250kg까지 나가는 돌을 500m까지 던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시대에는 프랑스와 독일 귀족들이 레반트의 요새들에 대해 이를 사용했지만 동시에 수비대들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루이 왕자는 1216년 도버 포이시 트레뷰쉐를 배치했지만 아마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46년 몽골족이 카파 포이시 트레뷰쉐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걸린 시체를 던져 나중에 유럽에서 흑사병을 일으킨 사례도 유명합니다. 공성기계 중에서 에드워드 1세의 거대한 무기인 워울프가 눈에 띄었는데 이의 건설에는 5명의 목공장인과 40명의 일꾼이 3개월이 걸렸고 완성되었을 때는 전체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사용 전에 항복을 제안했지만 에드워드는 무기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요 기계 외에도 더 작거나 기괴한 무기들도 존재했습니다. 페리에는 밧줄을 당기는 사람들, 팀이 조작하는 더 작은 평형추 기계였습니다. 더 빠른 재장전 덕분에 지속적인 포격에 사용되었습니다. 탄도비행체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벽 위로 가연성 혼합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연 카이트. 연이 벽을 넘어 날아갔을 때 수비대가 이를 격추하면 화물이 성의 후방에서 점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유황과 독성 가스의 사용을 언급합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오스티아 포위시 성으로 유황가스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비대들은 젖은 가죽, 진흙 또는 금속판으로 덮어 기계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공성기계들은 무서웠지만 수비대들은 끊임없이 이들의 맞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탑에 대해서는 목조 구조물에 불을 붙이는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자들은 기계들을 젖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덮었습니다. 해자는 메워지거나 다리로 덮여서
탑들이 성벽에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비대들은 심지어 자체 탑을 건설하고 직접 그것에서 적의 탑을 포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충돌할 때는 특별한 레슬링 전투가 두 목조 거인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각각은 시간, 재료, 그리고 희망의 투자를 나타냈습니다. 지휘관이 군대, 보급품, 그리고 기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종종 결합되었습니다. 곧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달랐고 잘못된 방법의 선택이 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종종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성을 포위하고 식량과 물의 공급을 차단하며 수비대가 기하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주변 들판과 마을을 태워 보급품 밀수를 방지했습니다. 때로는 문을 막고 공격자들이 다른 곳에서 싸우러 갈 수 있게 해주는 소위 공성성이라는 더 작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들은 자체 우물과 식량 저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수비대가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을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웨일스의 캐르나본 성은 바다 옆에 건설되어 물길로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포위가 성공하려면 자체 함대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위자들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진영의 군대는 약탈된 주변이나 자체 보급선에서 살아야 했고 수비대와 같은 질병과 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양측 모두에게 잔혹했습니다. 연대기는 수비대가 자신들의 말을 희생하거나 심지어 보급품을 절약하기 위해 병자들을 쫓아낸 경우들을 기술합니다. 또 다른 전술은 사다리를 이용한 빠른 돌진, 소위 에스칼라드로 성을 정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벽에 높은 사다리나 신축식 다리가 있는 목조탑을 가져다 댔습니다. 목적은 성벽 순찰로에 침투하여 성이 항복할 때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중에 궁수들이 엄호 사격을 하여 수비대가 사다리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쏘았습니다. 공격은 빨랐지만 위험했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는 1346년 켄 포위에서 기사 에드먼드 스프링하우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해자에 떨어져 프랑스 수비대에 의해 화형당했다고 기술합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공격자가 성벽 순찰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기 위해 투구를 벗었다가 즉시 석궁에 맞았습니다. 에스칼라드는 용기와 운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하면 공격자들은 더 무거운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에스칼라드의 좀 더 정교한 변형이 공성탑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재 기둥으로 만들어지고 화재에 대한 내성을 위해 가죽이나 금속으로 덮여 있으며 병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탑은 24m까지 높을 수 있어서 궁수들이 위에서 수비대를 향해 쏠 수 있게 했습니다. 탑의 하부는 굴착자나 파성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탑을 가져다 대기 전에 공격자들은 해자를 메우거나 다리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접이식 다리를 사용했습니다. 탑은 바퀴로 이동되거나 쇠에 의해 끌려져서 엄호 사격해 벽에 접근했습니다. 수비대는 화살로 탑에 불을 붙이려 하고 돌을 던지며 갈고리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자들은 탑을 젖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탑의 성공은 종종 수비대의 결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위협받지 않으면 탑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벽이 돌 일제 사격 후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지휘관은 굴착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술은 사페르들이 성벽의 기초 아래 터널을 파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터널의 천장은 목재 기둥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작업 완료 후 공간은 나무로 채워지고 불을 질러 기둥들이 타고 천장이 무너지고 함께 벽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성공적인 굴착은 부드러운 지형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위 기반 위에 세워진 성들은 더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대들은 자체 터널, 반대 터널을 파서 방어했는데 이들은 적의 터널과 만나 사페르들을 축출하거나 그들의 작업을 매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굴착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1215년 로체스터 포위입니다. 존 왕은 거대한 탑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돌 일제 사격이 실패하자 남쪽 탑 아래를 굴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곡괭이를 모으라고 명령하고 사페르들을 고용했습니다. 터널을 완성했을 때 가장 살찐 돼지 40마리,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보냈습니다. 돼지의 지방이 지지 기둥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를 태웠을 때 목재 기둥들이 타고 탑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은 별도로 건설된 탑의 다른 부분에 숨어 계속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기아가 그들을 꺾었고 11월 30일에 항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성공학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창의성과 잔혹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화재는 포위에서 도처에 존재했습니다. 공격자들은 타르에 적신 아마포로 감싼 화살을 쏘아서 목조 구조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물 지방이나 타르로 채워진 도자기 용기도 인기가 있었는데 충격 시 깨져서 불꽃을 퍼뜨렸습니다. 때로는 벽에 목재 더미가 실린 수레를 밀어붙이고 불을 질러 돌 사이의 모르타르를 약화시켰습니다. 공격자들은 또한 독성 가스를 활용했습니다. 15세기에 교황 알렉산데르 6은 오스티아 포위시 수비대를 쫓아내기 위해 유황가스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전술들이 결합되었습니다. 군대는 먼저 성을 포위하고 수비대와 협상하며 그동안 탑과 투석기를 건설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후에는 에스칼라드와 파성추가 시도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굴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방법마저 실패하면 지휘관은 심리적 속임수에 의존하거나 더 긴 기간의 성포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포위는 독특했습니다. 수비대의 힘, 지형, 보급품, 그리고 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세의 전투는 검과 기계만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이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격자와 수비대 모두가 어떻게 정보를 조작하고 속임수와 위협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연대기는 항복 명령이 담긴 가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속임수에 속했다고 기록합니다. 공격자들은 경비병을 매수하거나 수도승 복장을 입고 순례자로 가장하여 성에 잠입하거나 협상 중의 기사도 정신을 악용하여 활을 꺼내 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로의 머리나 시체를 투석기로 보내 공포를 조성하고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사도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종종 이론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포위된 이들에게 그들의 죽음과 상의할 시간을 제공하거나 성이 제때 항복하면 민간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는 1160년 크레마 도시 포이시 수비대가 탑에 불을 지르지 않도록 공성탑 앞에 수비대의 친척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차라리 자신의 친척들을 태우더라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중세가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포위자들은 또한 선전을 활용했습니다. 왕의 무적성이나 반대로 수비대의 약함에 대한 소문들이 진영에 퍼졌습니다. 한 예는 수비대가 충분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곡물로 채운 돼지를 성벽 너머로 던진 경우입니다. 영국의 다른 이야기는 공격자들이 5일 안에 워울프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성기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공표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건설 작업과 거대한 목재 부품들을 보는 것이 수비대를 너무 위협해서 완성 전에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1세는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기계를 발사하게 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종종 물리적 파괴만큼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 활동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상인이나 순례자로 변장한 병사들이 성에 침투하여 방어의 약점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때로는 성수비대의 일원을 매수하여 비밀문을 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포위된 이들은 공격자들이 언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축하하는지 알아내어 기습 출격을 하려 했습니다. 비밀 협정과 배신이 큰 역할을 했지만 연대기 작가들은 이에 대해 덜 썼는데 이는 기사도 정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포위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기아, 나쁜 위생, 그리고 질병이 불처럼 퍼졌습니다. 공격자들은 때로 질병을 이용하여 과정을 가속화하려 했습니다. 성 안으로 시체, 분뇨, 그리고 병든 동물들을 던져 역병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1346년 카파에서 몽골 쪽이 알려지지 않은 질병의 희생자 시체를 성벽 너머로 던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은 나중에 제노바로 퍼져 유럽 전체에 흑사병이 발발했습니다. 수비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방어했습니다. 시체를 다시 던지거나 자체 우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확산은 막을 수 없었는데 특히 성안이 과밀하고 물이 고여 있을 때 그랬습니다. 질병이 유일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음식과 비타민의 부족은 수비대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사람들이 말, 고양이 또는 개를 먹으면서 괴혈병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격자들은 훨씬 더 큰 군대를 먹여 살려야 했고 성이 농업 지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 기아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많은 포위가 성벽 돌파보다는 오히려 소진으로 끝났습니다. 굶주림 외에도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폭격, 진영에서의 외침, 매장할 수 없는 시체들의 악취, 그리고 절망감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연대기가 기술하듯이 성안의 사기는 보급품이 줄어들면서 떨어졌습니다. 병자와 약한 사람들은 밖으로 보내져 적의 자비에 맡겨졌습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이용하여 생명과 교환으로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수비대들은 종종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지 아니면 적에게 문을 여는 것이 더 명예로운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어떤 포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항복하거나 마지막 숨까지 싸우거나 이 영상에서는 이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수비대가 문을 열면 명예로운 퇴각을 제안하거나 민간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수비대는 자신의 죽음과 상의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성주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귀족 가문의 소유라면 그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 휴전 동안 공격자들은 기사 복무 만료로 인한 군대 손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거부하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이 뚫린 후 잔혹한 사람 대 사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성이 마침내 항복했을 때 결과가 따랐습니다. 흥미롭게도 관습에 따라 때로는 병사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지만 민간인과 시민들은 대학살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복된 성은 종종 3일 동안 약탈당했습니다.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가져가고 귀중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공격자가 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요새를 복구하고 자신의 수비대를 설치했습니다. 반대의 경우 성을 파괴하여 저항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공성군 지휘관이 경고를 위해 수비대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왕은 로체스터를 정복한 후 모든 수비대를 교수형에 처하려 했지만 그의 조언자들이 그를 설득했고 그는 석궁병 한 명만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다른 때는 타협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비대가 자유로운 퇴각 조건으로 항복했지만 성의 재산은 승리자에게 몰수되었습니다. 또는 포로 교환이나 몸값 지불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포위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다른 때는 마지막 수비대원의 영웅적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원시적인 대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묘사는 1326년 영국 사본에서 나오는데 목재 받침대에 철 화살을 발사할 준비가 된 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촉이 봄바드들은 예측할 수 없고 위험했습니다. 제조에 대한 미약한 지식으로 인해 포가 때때로 폭발하여 자체 조작원을 죽였습니다. 1460년 포 폭발로 사망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2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약은 빠르게 퍼졌고 15세기에는 100kg이 넘는 발사체를 가진 거대한 포의 포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트레뷰시에 견뎌온 요새들이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대포의 발전은 건축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벽은 강화되고 높아졌습니다. 탑들은 충격에 더 잘 견디도록 둥글게 만들어졌습니다. 창문 총안은 대포용 총안, 주요 무기에 맞춘 좁은 구멍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요새, 바스티온 요새가 나타났는데 이는 낮고 두꺼운 벽과 십자포화를 가능하게 하는 화살 모양의 돌출부를 결합했습니다. 이로써 중세성의 개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포병 발사체가 저렴하고 정확해지자마자 굴착과 공성탑과 같은 오래된 포위 방법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대포와 나중에 박격포의 등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세 포위가 기사들 간의 낭만적인 결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급, 공학, 심리학, 그리고 종종 무자비함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전이었습니다. 각 성은 달랐고 각 포위는 독특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성들이 목조 모트에서
여러 겹의 성벽을 가진 석조 요새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았습니다. 수비대의 삶, 그들의 두려움, 용기, 그리고 기아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 기술의 상징이 된 거대한 공성 기계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했고, 좋은 계획 없이는 가장 강력한 군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포위가 단순히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관한 것임도 보았습니다. 심리적 속임수, 가짜 편지, 매수, 그리고 선전이 게임의 일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기아, 추위로 고통받았고, 밖에서는 기계들이 두드리고 성벽에 불이 파고들었습니다. 대포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전체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성은 취약해졌고 전쟁은 개방된 지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들이 편안한 궁전으로 바뀌었고 다른 성들은 기념물이 되어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폐허를 방문하고 옛 건축가들의 기술과 포위자들의 창의성에 감탄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현대 도시들이 비슷한 시험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중세 포위는 전쟁이 항상 인내심, 전략, 그리고 종종 잔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술적 진보가 세상을 바꾸지만 인간의 감정, 두려움, 용기, 권력에 대한 갈망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탐험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시간을 통한 더 많은 여행을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역사의 다른 모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다음에는 다른 시대의 참호로 떠날지도 모릅니다.